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충격적인 하루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910포인트, 거의 10%가 빠지는 대폭락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홈플러스가 진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소식,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까지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한국 증시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무려 9.99% 급락하면서 8,103.84에 장을 마감한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9,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 만에 거의 1,000포인트가 날아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낙폭이냐면요. 포인트 기준으로는 코스피 역사상 최대 하락폭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 수준의 하락은 없었어요. 같은 날 코스닥도 76.88포인트, 7.94% 하락하면서 900선이 무너져 891.52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8,400선과 코스닥 900선이 동시에 깨지는 공포 장세가 펼쳐졌던 거죠. 그러면 이날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수급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개미, 방파제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약 4조 원, 기관이 4조 원대 중반을 순매도하면서 주식을 쏟아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8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이거를 온몸으로 받아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이 가격이면 싸다고 생각하고 사들인 건데, 문제는 그래도 주가가 계속 빠졌다는 거예요. 대표주들의 하락폭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2.47% 하락해서 255만 5천 원에 마감했는데요. 이건 2008년 12월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12.31% 빠지면서 31만 원에 마감했고요. 역시 2008년 10월 이후 17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거예요. 하락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시장 안전장치도 연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오전 11시 37분경 코스닥에 매도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됐고요. 바로 이어서 11시 40분에는 코스피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사이드카라는 건 뭐냐면 선물지수가 급격하게 움직이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멈추는 장치예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과속방지턱 같은 거죠. 그런데 사이드카로도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33분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8%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매매를 20분간 완전히 중단시키는 더 강력한 안전장치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3월에 2번, 6월 8일에 1번, 그리고 이번이 4번째. 2026년 한국 증시가 얼마나 극단적인 변동성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폭락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촉발 요인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미국 증시의 약세입니다. 전날 나스닥이 1.33% 하락했고요. 특히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간외 거래에서 4% 넘게 급락하면서 한국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거예요. 둘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12번째 좌절인데요. MSCI가 한국 증시의 시장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편입 심사를 내년으로 다시 미뤘어요. 셋째,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입니다. 정치권에서 주식과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자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게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어요.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의 평가 이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표면적 요인만으로 10%에 가까운 폭락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 이유는 좀 더 구조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반도체와 AI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한꺼번에 되돌려진 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6천에서 7천, 8천, 9천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에 집중됐거든요. 마치 두 개의 로켓 엔진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린 셈인데
그 로켓이 동시에 꺼져버린 거죠. 여기에 레버리지 ETF의 숏감마 현상이 변동성을 더 키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숏감마라는 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베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시장 조성자는 주가가 내려가면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더 팔아야 해요. 그러면 주가가 더 내려가고 또 더 팔아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구조인 거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이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기술적 조정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은 속도와 쏠림이라는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펀더멘털 악재는 아니다라고 분석했고요.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관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반등이 나타나서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5.42% 상승하며 8,930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쏠린 시장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반도체 두 종목이 지수를 올릴 때는 좋았지만 빠질 때도 같은 힘으로 끌어내린다는 걸 우리 모두 확인한 거죠.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홈플러스 이야기인데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6월 24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회사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보통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쉽지 않은데 회사의 파산만은 막아달라며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은 빚을 다 갚기 어렵지만 시간을 주면 정상화할 수 있으니까 법원이 관리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 개인 회생 같은 거죠. 회생 절차에 들어간 후 홈플러스는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해왔습니다. 점포를 축소하고 자회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 홈쇼핑에 매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운영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겁니다. 매일 매장을 운영하려면 직원 급여도 줘야 하고 물건도 사와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노사는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금, 협력업체 대금,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했고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그중 1천억 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메리츠금융그룹이 이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메리츠가 거부하느냐? 여기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노사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64가의 매장을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이 매장들을 경매에 넣어서 대출 원리금 전액은 물론이고 5천억 원의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메리츠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망해도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서울회생법원은 6월 30일까지 2천억 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6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만약 이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고요. 홈플러스 직원만 약 10,000명이 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고용 인력까지 합치면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종성 민주노총 홈플러스 일반노조위원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생 연장을 통해 시간을 갖고 질서 있게 자산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부채 변제는 물론 회생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 시간을 벌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수천 개의 영세 협력사와 입점업체들도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동네 빵집이나 반찬 가게 같은 곳들이 홈플러스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매장을 잃게 되는 거죠. 앞으로 6일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1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습니다. 6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사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3,1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40시간 기준 215만 6,880원 정도 되는데요. 경영계는 내년에도 이 금액을 동결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시급 12,000원, 그러니까 16.3%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쪽 간 격차가 무려 1,680원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황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올해 1월에 직원을 내보낸 후 매일 13시간씩 혼자 매장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간 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월 215만 원을 줘야 하는데 본인 수입이 그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마포구에서 김밥집을 하시는 한 분은 골다공증을 앓으면서도 작년에 아르바이트생 4명 중 2를 내보냈고 지금은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가게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77.6%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요. 전년보다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60.4%에 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전체의 62.6%가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했는데요. 동결이 41.6%, 인하가 21.0%였습니다.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 오합 곽인학 이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호조나 대기업 실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이 몇십 원이라도 오르면 기업이 감당할 인건비는 훨씬 큰 폭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야간수당 같은 부대 비용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시급이 100원 오르면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그 몇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사실상 임금이 깎이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도 노동계가 강하게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이 각 9명씩이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최종 결정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좌우하는 구조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의 대폭 인상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한 자릿수 인상이 많았습니다. 심의 기한은 6월 말이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7월 초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결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인상폭이 될 텐데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다룬 3가지 뉴스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양극화예요. 증시에서는 반도체 두 종목이 올릴 때도 빠질 때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홈플러스처럼 대형 유통기업도 자금난에 파산 위기에 몰리는 한편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인 만큼 앞으로도 이코노클립에서 꼼꼼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